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비문학 5강입니다. 5강. 왜요? 자, 비문학 5강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준 게 있죠.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 기본적으로 글의 구조를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 이걸 통해서, 문제의 출제 의도까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었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을 좀 더 해줬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자, 글을 읽을 때 특정한 문장이 나오면 이 문장이 출제될 확률이 크다. 뭘로서 출제될 확률이 크냐? 정답으로 출제될 확률이 크다. 이런 문장이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A, but, B의 구조라고 했지. A 그러나 B, A 하지만 B 이런 형태의 구조. 그다음 두 번째는 뭐로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다고 했지. 그래서 뭐냐? 원인과 결과의 방식인데 이게 뭘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고 했었냐면 화살표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고 했지. 화살표로. 지난번에 우리 문제 풀었을 때 봤던 것들 있죠? 그러니까 글 순서상으로 보면 결과가 앞에 나와 있고 원인이 뒤에 나와 있는 형태의 글 구조가 있지. 순서상으로는 그렇지만은 화살표로 따진다면은 결과가 뒤에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이런 문장들을 잘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필요 충분 조건과 관련된 것들이야. 그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인지 아니면 옵션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글을 볼 때마다 이런 문장이 나와 있으면 찾고 형광펜을 칠하고 이게 좀 습관화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글을 안 읽고도 혹은 전체를 다 읽지 않고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장들이 들어가면 그게 문제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걸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가지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5강의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5강은 그 전 강좌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의 길이도 조금씩 길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보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이제 글 구조적인 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는 구조도 있었고요. 또 뭐도 있었습니까? 병렬식으로 가는 구조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순서로 가는 글도 있었는데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116페이지에 있는 이 지문에 이제 뭘 갖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요. 자,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정치 현상의 정당성을 답보해주는 근거로 이용되는 민주주의는 자, 모든 국민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향한다. 자, 국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문화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가 내세우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이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민경아 뭐가 있어? 첫 번째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죠? 민주주의지.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자, 민주주의의 근간.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직접적으로 뭐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정치에 참여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뭘로 잡을 수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 봐봐. 자, 그러나야. 자, 그러면 앞에 문단과 뒤에 문단이 뭐 되는 거야? 대립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중요한 건 뒤에 문단이야.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국민들은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는 게 어려워졌고 그 결과 대안으로 발전해온 것이 대의제라는 간접민주주의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간은 이건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현실은 저게 어렵다 이 말이지. 그래서 대의제 이꼴을 뭐라고 볼 수 있어? 간접 민주정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 현실은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치를 여러분들이 빨리 챌 수 있는 게 이거야. 일종의 얘가 뭐라고 쓰냐면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상은 뭐 하는 거야?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게 이상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 말이야. 그러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거기 위에 보면 나와 있다시피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 자, 모든 국민은 참여는 요구하는 대신에 엄격하게 제도화된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절차적 측면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다. 얘는 뭘 중요하냐? 절차적 측면에서
뭘 중요하다?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 말이지. 이거를 통해서 뭘 진행한다? 간접 민주주의, 데이제를 이야기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데이제 민주주의가 보장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적 공정성은 민주주의를 현대사회에 반영하기 위한 대안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완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취약성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국민은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결국에는 정치가 소수 엘리트 전유물이 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참여의 문제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는 게 이거야. 현실 정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거에는 뭐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이 뭐냐? 바로 국민들이 뭐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그럼 이제 그 방향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뒤를 봐보세요. 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데이지의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참여 문제의 제한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 은행 일을 보는 것이나 물건을 사는 것이 모두 인터넷 통해 가능하게 되었고, 재택근무도 현실화되었다. 급속한 사회 생활의 변화는 결국 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해가는 정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정치 원리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곳이 요즘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의 개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야. 자, 요 참여의 문제, 이 참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이거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 참여의 문제를 대안하는 방법으로 뭐가 나왔냐면 전자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지금 여러분들 세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볼까? 자,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토론과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또한 장차 집에서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민주주의가 이상으로 여기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의 보장이라는 환경이 필요하는데, 오늘날의 비약적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이것도 가능하게 해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얘랑 똑같이 이어지는 게 뭐야? 네 번째 단락일까? 세 번째 단락이랑 네 번째 단락은 같은 말이 되겠지? 현재 민주정치가 갖고 있는 참여의 문제를 뭐가 해결해 주는 거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서 뭐 할 수 있게 하는 거냐면 이상에 가깝게 갈 수가 있단 말이야. 민주주의의 이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거라고 했지? 근데 현대에 왔을 때는 그게 어려웠단 말이야. 근데 뭘로 인해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그게 가능하게 됐다라는 게 제시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봐봐.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의 이상은 기술적 환경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켜줄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전혀 바라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물적 자원 구축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국민의 의식과 자질이다. 이 부분의 밑줄.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 두 가지가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기술적인 것들을 구축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은 뭐를 의식을 바꿔야 된다. 참여의식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이게 이제 그 전체 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을 정리하면 요 구조로 갈 수가 있어. 우리 글은 뭐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의 이상적 모습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고요. 맞지? 그래서 이러한 참여의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라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있어서 오늘날은 그 이상에 가깝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요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고 정부인데, 정부는 기술적인 제반사항을 구축해 줄 필요가 있고, 국민은 자기가 직접 참여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우선은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겠지. 왜?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에요. 주장. 글쓴이가 해야 되는 거,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직접 정치 참여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러한 형태가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건 정부는 기술을 구축해주고 국민은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높여야 된다가 이스민의 주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이겠어?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현실론은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얘는 절차적 측면에서 공정성을 확보했지만 뭐를 얻지 못했어? 참여의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문제화한다면 뭐냐?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뭐랑 뭐가 필요하냐?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지. 맞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가 안 됐지? 얘가 안 됐다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뭐가 제시됐다고? 정보통신의 기술이 대안으로 나타났다. 라는 게 이 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글을 정리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되게 많이 써져 있잖아. 근데 알맹이는 몇 개 없는 거야 사실은. 왜냐면 나머지 건 다 쓸데없는 정보들이 컸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글을 빨리 읽는다라는 건 알맹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로 한다고 봤을 때 좀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몇 번이냐? 211번하고 212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11번 문제는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사실적 사고, 내용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걸 보면은 민주주의는 1번에 모든 국민의 정치 참여를 이상으로 한다. 사회의 변화는 정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다. 데이지 민주주의는 현실 사회 구조의 복잡성과 관련이 있다. 데이지 민주주의는 일반 국민의 정치적 소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전자민주주의는 데이지 민주주의에 결여된 절차적 공정성을 보완했다. 몇 번이야? 몇 번이야? 몇 번? 몇 번? 표현아 몇 번이야? 또 얘네도 어렵게 푸네. 내가 말했잖아. 자, 여기서 푸는 방법에서 여러분 잠깐 멈춰봐야 돼. 지금 이런 문제를 풀잖아.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4개를 지워요. 4개를 지우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니까. 항상 답은 우리가 정리해 놓은 거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강하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 요 파트예요, 요 파트. 그러니까 그게 몇 번이야? 5번이잖아. 거기 뭐라고 나와있어? 전자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가 결여된. 근데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은 뭐였어? 참여의 문제였잖아. 맞지? 그러니까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야? 참여의 문제를 해결해줬다 이 말이 되겠지. 그게 우리 글의 핵심이잖아요. 그 핵심이 나와 있는 게 어디야? 5번에 나와 있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반대로 바뀌었잖아, 얘랑 얘가.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자체는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을 확보를 했지. 이거는 갖고 있는데 뭐가 문제였지? 참여가 문제였지. 그러니까 전자민주주의가 요 부분 말고 요 부분을 해결해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5번을 고친다면 어떻게 되겠어? 전자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에 결여된 뭐를? 참여의 문제를 보완해줬다라고 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항상 핵심이 되는 게 답이 된다고. 그래서 이걸 빨리 풀려면 4개를 지우는 게 아니라 하나를 찾으면 돼요. 근데 그 하나가 주로 뭐와 관련된 거냐? 핵심 개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 빠르게 넘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 2번째 거. 보기는 심화학습을 위한 위글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정리한 건데 위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해석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선거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생겨나면서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다양한 정보가 교류되면서 선거 쟁점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는 등 인터넷은 선거문화에 많은 긍정적 면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세무치하지. 그러나 항상 그 보기에 그러나 그러니까 뒤가 중요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문화를 접해본 사람들은 특정 연령층이나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나 이게 1. 문제점이야. 정체불명의 정보와 익명성을 이용한 근거 없는 비난의 유포. 이게 2번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보기에서 제시된 건 바로 뭐냐? 얘야 얘. 전자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뭐에 대해서 제시가 된 거야?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가 된 거라고. 우리 글 자체에서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언급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해서 문제를 내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부터는 뭘로 가는 거냐? 내용 위주로 가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용을 잡으면 돼?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로 가면 된다 이거겠죠. 그러면 보자고요. 1번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혀줄 수 있다. 연령과 지역을 뛰어넘어 국민들이 평등하게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자원이 구축돼야 한다. 이거. 기술
기술적인 게 물리적인 게 구축돼야 한다고 나와 있죠.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정보통신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자, 이게 뭐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어디서 어긋나는가? 주제에서 어긋나는가? 글쓴이의 주장은 내가 뭐라고 했지?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했지. 정부는 물리적 기술을 구축해주고 일반 국민들은 의식을 뭐 해야 돼? 높여야 된단 말인데 3번은 지금 뭐만 해야 된다고 했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글쓴이의 주장에서 뭐 하는 거야? 벗어나는 거라고. 그럼 몇 번이 되겠어? 3번이 된단 말이지. 아, 그러면 이 문제를 풀면서 오늘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껴야 되냐면 내가 항상 그럴 때가 있잖아. 글쓴이의 주장, 핵심 개념, 주제 그게 모두 다 뭐와 관련되느냐? 닭과 관련돼요.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문제를 왜 내놨는지를 알 수가 있어. 이 문제의 출제자는 글쓴이가 글쓴이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그게 현재 여러분들 211번, 212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읽고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건. 비문학 독서를 잘하려면 글, 지문, 구조를 분석하고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니까. 그러면 문제가 너무도 쉽다니까. 항상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야? 문제를 내는 출제자는 제일 먼저 뭘 만든다고 했지 내가? 답을 먼저 만든다. 제일 먼저 뭘 만든다? 정답을 먼저 만든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건 다 뭐가 되겠어? 헷갈리라고 함정을 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켜서 정확하게 읽고 싶다라는 건 핵심적인 개념을 잡아내느냐 못하느냐 거기에서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알겠습니까? 그다음 뒤에 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뒤에 문제가 있는데 214번 문제는 그냥 맞추라고 내는 문제야. 214번 문제는 해소리가 한번 답해볼까? 자, 거기 보면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지향한다. 그런데 삐리다. 이런 문제점에서 오늘날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참여의 문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뭘까요? 해소라 한번 해봐. 했어? 몇 번 했어? 그렇지, 2번이 되겠지. 이게 뭐 물어보는 거야? 우리 글을 보기 박스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거 알겠지? 글 전체적인 흐름을 짚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문학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과 능력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비문학에 대한 뭐가 있지?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단 말이야. 아, 이걸 또 읽고 해야 돼? 이런 것들. 참고로 우리 여민수는 글 읽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배경 지식이나 막 이런 걸로 막 풀어버린다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지적 수준에서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확신하고 장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지? 근데 이거 하느냐 안 하느냐. 맞지? 맞힐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내가 봤을 때 손해다 이거지.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여러분들은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 다음 한번 보죠. 그 다음 질문을 보면 이것도 좀 재밌는 질문인데 한번 보자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자, 중국의 중사가 왕의 명에 따라 하룻밤 동안에 1000글자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천자문은 하늘천 땅지 거무련 누루왕 4글자로 시작된다. 여기서 저자는 대낮의 하늘이 푸르다는 사실보다 밤하늘이 검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듯하다. 밤하늘은 왜 어두운가? 여기서 무언가 우주의 깊은 신비가 도사리고 있다. 여기서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천자문 다 필요 없어요. 글쓴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어는 표현아 뭐가 되겠어? 그렇지. 밤하늘은 왜 어두운가야? 여기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야.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맞지?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밤하늘이 어두운 뭐에 대해서? 이유야, 이유. 왜 어두우냐? 이것만 건지면 된다고. 맞지? 그 다음 그 뒤를 보자고. 밤하늘이 왜 어두운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주의 나이와 별의 평균 수명을 따져봐야 한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우주의 나이와 그 다음 두 번째는 별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평균 수명이야. 여기에서부터 이제 수학적 계산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머리 아플 필요 없어요. 국어는 수학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돼, 정리하면. 그대로 생각합니다. 자, 보자고. 우주 도처의 별들이 빛을 내기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T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하자. 그리고 별의 평균 수명을 T라고 표시해보자.
그렇다면 빛의 속도 c에 우주의 나이 t를 곱한 ct가 우주 탄생 이후 빛이 움직인 거리가 된다. 만약 자,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 요거지? 요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요 앞에 나와 있는 t는 뭐고, 자, 이 t는 뭐고, 이 t는 뭐냐, 이것만 구분하면 되겠지. 대문자 t는 뭘 이야기한다고 했지? 그렇지, 별의 수명이야. 그 다음에 요 t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앞에 보면은 스몰 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지? 별이 빛을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시간이야. 처음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의 개념이 뭐냐? 이 말의 개념이 지금 얘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그러면 아직 뭐가 남아있다는 거야? 수명이 남아있다는 거지. 빛을 내는 수명이. 봅시다. 즉 아직까지 죽은 별이 하나도 없다면 CT보다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들에서 나온 빛은 모두 관측자에게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CT보다 먼 곳에 출발하는 빛은 관측자에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셈이다.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다시 나뉘니까 이게 대전제지. 여기서 출발하는 거라고. 여기에서 두 가지로 다시 나뉘는데 CT보다 가까운 별, 그 다음에 CT보다 먼 별, 가까운 별, 그 다음에 이거보다 뭐한 별, 먼 별. 두 가지가 되겠지. CT보다 가까운 별은 뭐 한다고 했어? 모두 관측자한테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아직 뭐 하지 않았다? 관측자가 오지 않았다. 왜?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 자, 그러나 했구나. 자, 그러므로 반지름이 CT인 구 내부에 있는 별들만이 밤하늘에 보이는 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야. 이거보다 가까운 애들만 우리 눈에 뭐 할 수 있다? 볼 수가 있다. 그건 정리되는 거야. 계산하지 말고. 다음 달라 한번 보세요. 자, 만약 t가 이렇게 크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두 번째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시험 문제 보는 친구들은 알 수가 있지. 이 두 가지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즉 우주의 나이가 별의 평균 수명보다 긴 경우라면 관측자로부터 거리인 자 CT인 구 내부에 있는 별들은 더 이상 빛을 낼 수 없는 암체로 변해버렸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가까운 별이 되겠지. 이건 뭐가 됐다? 암체. 이렇게 정리해놨으면 그냥 정리만 하면 돼. 정리. 자, 그러므로 지금 관측자에게 도달한 빛을 발하고 있는 별들은 CT와 CT 사이에서 제한된 공간의 별일 따름이다. 그러면 관측되고 있는 별은 요 사이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렇게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사이에서 나타나는 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T와 CT 사이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도착한 순간에 이 지구에도 죽은 별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우주의 나이가 별의 평균 수명보다 길든 짧든 유한한 부피 내부에 있는 별들만이 우리의 하늘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결론을 이른다. 그러므로 밤하늘의 밝기 역시 유한하게 될 것이고 왜 밤하늘이 어두운지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 제일 마지막에 비추시면 되겠지. 뭐라고 다 했습니까? 유한한 부피 내부에 있는 별들만이 우리의 밤하늘을 밝혀준단 말이야.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 그걸로 인해서 밤이 뭐하게 된다? 어둡게 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 첫 번째 답을 얻었단 말이야. 근데 한편 별과 별 사이에 존재하는 성간 물질도 밤하늘에 밝기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글이 크게 두 가지야. 요렇게 지금 하나가 된단 말이지. 뭐에 대해서?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하는 거야. 맞지? 근데 두 번째로 제시되는 게 여러분 책에 보게 되면 라에 나와 있는 거죠. 라. 그게 몇 번째야? 바나, 다라. 네 번째 단락이 되겠지. 이게 두 번째야. 자, 요걸로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별과 별 사이에 존재하는 성간물질이야. 성간물질. 얘도 별의 밝기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안개 낀 날에 가로등을 보면 가로등 빛이 뿌옇게 뜨여지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어두운 밤길에 전등을 비치면 전등에서 나온 빛이 진행하는 경로가 보인다. 이러한 현상들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진행하다가 안개 입자나 공기 중의 먼지로 인해서 산란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우주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 별과 별 사이에 수소기체나 먼지들이 있어. 이러한 성간 물질들에 의해서 먼 별에서 출발하는 빛은 지구로 오는 도중에 산란되어 점차
빛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성간물질로 인해서 뭐가 된다? 빛이 뭐 된다? 산란된다. 그러니까 결국 빛의 양 자체가 뭐 하게 된다? 줄어들게 된다. 어두워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잖아. 이처럼 멀리서 오는 별빛은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고 희미해지기 때문에 밤하늘은 어두워 보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뒤에 만약 무수히 많은 별들이 사라지지 않은 채 우주에 끝없이 흩어져 있고 별과 별 사이가 텅 빈 공간이라면 밤하늘도 이처럼 어둡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밤하늘이 어둡다고 본 거는 이거를 본 거겠지. 성간물질이 있어서. 그러니까 두 가지야. 자, 거기서 쳐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사라지지 않은 채 우주에 끝없이 흩어져 있고 1. 별과 별 사이가 텅 빈 공간이라면 2. 그러니까 그 1은 이거야. 이거. 그 다음 2는 뭐 갖고 이야기한 거야?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렇지? 이 두 가지가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로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자, 어둡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별들은 지금도 하나 둘씩 뭐 하고 있지? 사라지고 있어. 이 사라진다는 말이 여기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유한성이야. 유한성. 사라지고 있고 우주의 공간에는 여러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밤하늘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자, 거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천과 현이라는 두 글자 사이에 우주의 근본 원리에 대한 과학 철학적 통찰이 깃들어 있는 게 아닐까. 신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들이 속삭이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듯 과학자들도 밤하늘의 어둠을 보면서 우주의 신비를 찾는다. 당연한 듯 보이는 사실에서 의미심장한 자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밑줄칩니다.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아주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우주의 진리를 느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간단한 거야.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밤하늘이 왜 어둡냐? 이거지.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를 뭐를 갖고 이야기했지? 별. 별이 뭐하고 있다? 수명이 있기 때문에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지. 별이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 뭐하게 되는가? 사라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둡다. 또 뭐가 있다? 별과 별 사이에는 뭐가 있다? 성간물질이라는 게 존재해서 별에서 빛을 내는데 그 빛이 우리 관측자에게까지 도달한다 못한다? 못한다. 중간에 얘네들로 인해서 뭐 되기 때문에 산란되기 때문에 빛 자체가 약해지거나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밤하늘은 뭐하다? 어둡다라는 아주 보편적이고 당연한 형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밌는 문제가 뭐가 있냐? 문맥적 의미를 살펴보는 글이 그 다음에 그 승의 관점을 찾는 게 있는데 215번과 217번 두 문제만 한번 풀어봅시다. 자, 215번, 217번 랜덤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으로. 둘 다 맞히면 아이스크림 전원다. 네. 너 오열을 지금 어디가 지금 왔어? 집에 갔어? 멋있네. 했어요. 너무 쉽나? 한 명이 틀려줘야 되는데. 김민수! 왜 이렇게 놀라는 거야? 215번 다 몇 번이야? 3번! 맞아요? 다 맞다는데? 백민경! 217번 다 몇 번이야? 4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쉽죠? 항상 생각해. 지문이 어려우면 문제는 쉬워요. 지문이 쉬우면 오히려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지문이나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과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 근데 오히려 더 맞추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문학 독서 파트는 영역이 5개 영역이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영역이 있는데 인문 철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이 있고 기술이 있고 예술이 있어요. 이 중에
이 중에 눈 뜨면 맞출 수 있는 게 뭐냐? 과학, 기술, 그 다음에 사회예요.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 안 풀려고만 하면은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왜? 이 세 개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입니다. 내가 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주장하는 글이 하나가 있고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있다고 했지. 정보 전달하는 글은 정보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만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 뜨면 맞힐 수 있어. 무슨 말 알겠지? 근데 머릿속으로 넣으면은 거기서부터 꽈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여러분들 머리 안에 들어가면은 바로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희한한 지식과 믹스가 돼가지고 이상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눈 뜨면 맞힐 수 있다고 해서 항상 그게 확인 문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 있는 영역이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게 219번 문제야. 219번 문제. 자, 219번 문제를 한번 봐봐. 다는 그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있지. 그러면 A, B, C 자, 요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 관계들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 보면 아래 설명이 뭐가 나와있지? 자, 거기 보면은 원의 한가운데 있는 점은 관측자야. 관측자.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D가 뭐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관측자라고 볼 수가 있겠지. 관측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지. A를 한번 보면 A는 아까 뭐라고 했었지? CT지, CT. CT로 가려면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지. 자, 빛의 속도에 우주의 나이를 곱한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C는 뭐가 있었지? 아까 C는 속도라고 했잖아, 맞지? 빛의 속도에 얘는 뭐냐? 별의 수명을 곱한 거지. 그리고 초딩용이잖아. 지우고 B는 우주 탄생 이후에 별들이 움직인 거리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B는 뭘 이야기하는 거야? C하고 T를 이야기하는 거지. CT 값은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 우주가 탄생한 거잖아, 맞지? 거기에 곱하기 C가 되니까 C는 속도라고 했지. 그 움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답이 2번이 맞겠죠. 그 다음에 C는 빛의 속도의 평균 수명을 곱한 것이다. 그런데 C는 뭐가 나있어요? C는 어디에서 지금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지? C 부분은 이거잖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부분보다 지금 뭐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더 나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C는 뭐야? CT 외부에서 아직 관측자에게 뭐 하는 거지? 빛이 도달하지 않는 존재하는 공간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직 들어오질 않았다 이 말이라고. 현재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A라인 지점까지 확인될 수가 있다고 해놨으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야. D 부분에 해당되는 건 별에서 나온 빛은 아직 관측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D는 지금 어디냐? 관측자 바로 앞에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원 안에 있는 건 다 됐겠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별은 이미 죽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E는 어디 있어? E는 뭘로 봐야 돼? 요거는 지금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니까 관측되지 않은 아주 먼 곳에 있는 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2번이야. 이 문제를 보더라도 어때? 문제가 어때? 쉽죠? 항상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사회, 과학, 기술은 눈 뜨면 맞힌다. 이게 여러분들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배경 지식이 없어서, 나는 과학을 어려워해서, 나는 물리가 너무 싫어서, 나는 뭐 화학에 대한, 생물에 대한, 나는 뭐 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어려워.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뒤에 보십시오. 이거 하나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역사학은 객관성을 중시하는 학문이다. 뭐라고? 역사학은 뭘 중시한다고요? 객관성을 중시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러나 역사 인식은 주관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서 객관성이 위협받는 데에는 대해 역사학의 고민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잖아. 역사학은 뭘 추구하는데? 객관성을 추구하는데 역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뭐가 개입돼야 된다? 주관성이 개입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 이와 관련하여 누가 있습니까? 윌시가 있죠. 역사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를 이야기하는 주요 주관적 요인은 자 그러면 주관적 요인에 4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 편견 1, 집단적 편견 2, 역사적 해석에 관한 이론 3, 세계관 4. 이 4가지 주관적 요인은 편견과 개념체계로 단순화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자, 우리 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역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역사학은 뭘 추구하는 거냐? 객관성을 추구한다 이 말이야. 맞지? 그러나 이 역사학에서는 역사 인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 역사 인식은 주관성이 불가피하다 이 말이야. 자, 이걸로 인해서 역사에 대한 뭐가 발생하느냐? 견해 차이가 발생한다 이 말이야. 맞지? 이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지? 4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우리 글은 이 4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4가지를 단순화하면 2가지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 그 2가지가 제일 마지막 문장에 뭐랑 뭐가 있다라고 해놨죠? 첫 번째는 편견 이거잖아. 두 번째는 뭐라고 볼 수 있어? 거기 보면 개념적 차이 이렇게 나와있죠. 개념적 체계라고 볼 수 있네. 이렇게 요거 정리돼. 요거 정리돼.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글은 요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지. 맞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요 부분이야. 요 부분이란 말이야. 요 부분.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편견과 개념적 체계는 모두 역사 인식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공통점이지. 하지만 그 영향력은 같은 차원에서 작용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합니다. 문답이지. 편견은 어떤 합리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 견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 획득을 방해하는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서 글쓴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편견은 뭐가 없다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뒤에 읽어보면 편견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합리적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장애물로 본 겁니다. 글쓴이는 편견을 큰 장애물로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라고. 됐어요? 자, 그것은 사실의 인식을 왜곡시킨다. 얘는 또 뭐도 시킨다고? 사실을 왜곡시킨다. 뭐가? 편견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 그리고 뒤를 볼까요? 따라서 역사학의 객관성을 추구하는 한 편견은 배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개념적 체계는 사실의 특정한 측면에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한다. 이는 인식의 왜곡이라기보다는 인식의 제한이라고 보는 게 옳다. 자. 글쓴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견은 합리적 근거가 없고 여기 보면 개념적 체계는 뭐가 있다고 했냐? 합리적 근거가 뭐하다? 있다라고 해놨지. 그래서 얘는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안 좋은 거야. 얘는 버려야 될 거야. 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 글쓴이는 얘는 안 좋은 거, 얘는 좋은 거. 얘는 오히려 뭐하냐? 사실을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인식을 제한한다라는 말을 해놨어요. 인식을 제한한다. 자, 인식 제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글쓴이 입장에서 본다면. 자, 그러면서 뒤에 보면 나와있네. 그러므로 편견을 배제해야 될 거고 개념은 유지해야 된다. 그렇지? 자, 둘의 공통점 뭐냐? 둘 다 주관적인 거야. 근데 차이점은 뭐냐? 얘는 합리적 근거가 없지.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고. 얘는 뭐가 있어? 합리적 근거가 있지?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눠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얘네, 이게 지금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적 체계는 왜 유지해야 되는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개념적 체계는 왜 유지해야 되는가? 그게 세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다. 맞지? 얘는 버렸어 이제. 버리고 얘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제한 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특정한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순수한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고 어떠한 개념적 체계에서 출발한다 할지라도 인식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근거 중에 하나는 개념적 체계의 기능을 손전등의 기능과 같이 우리의 관찰을 인도해 줄 뿐 왜곡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관찰의 출발점이 되는 개념적 체계에 대해서도 반성과 비판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개념적 체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자, 세 번째 단락은 어디서 출발했다고? 개념적 체계를 뭐 해야 된다? 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가? 개념적 체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출발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글쓴이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 해놨느냐? 이거를 통해서 뭐 할 수? 자, 우리는 전지한 신의 눈, 이때 전지는 모든 걸 알고 있는 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특정한 관점으로만 사물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지? 그렇다면 우리가 순수한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고 어떠한 개념적 체계에서 출발한다 할지라도 인식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자 이거야. 개념적 체계를 유지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인식의 뭐를
객관성을 확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 근거가 두 가지라는 거지. 하나가 개념적 체계는 마치 뭐와 같냐? 손전등과 같아요. 우리가 갈 방향을 보여준다 이 말이라고. 그 다음에 이 개념적 체계는 뭘 할 수 있느냐? 반성할 수가 있어요. 뭐 할 수도 있어? 비판할 수도 있단 말이야. 고로 인식의 객관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라는 게 글쓴 입장이라고. 이해돼?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건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받이고 있냐. 여기서 하나 되겠지? 그 다음 어디? 여기서도 지금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겠지. 구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 그 구조 자체가. 그 다음 뒤에를 봐봐.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캄캄한 밤에 어떤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손전등을 비춘다고 가정해보자. 자, 이 마지막 문단은 어떤 거냐? 이거에 대한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술이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거야. 뭐를 통해서? 예를 통해서 설명해준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글을 이해했으면 끝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봐봐. 캄캄한 밤에 어떤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손전등을 비춘다고 하자. 손전등의 강도나 각도에 따라서 같은 사물이라도 우리한테 뭐한다?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사물이 바로 어디에 해당되는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역사야 역사. 맞지? 그 역사를 어디를 비추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라고.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뭐 하지 않아? 그 역사라는 이 물체 자체를 뭐 하지 않아? 왜곡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뒤를 읽어보면 마찬가지잖아. 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물 자체를 왜곡시켰다거나 우리의 인식을 방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건 아니래. 손전등의 밝기나 각도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다만 사물의 다른 측면이나 국면이 드러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손전등을 끈다면 사물은 더욱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기는커녕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개념적 체계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다? 손전등에 비유한다. 이거야. 요거란 말이야. 첫 번째 거에 대한 상술 문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뒤에 봐봐.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식의 출발점이 되는 개념적 체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이거야. 보여? 글 방향 자체가 어떻게 나가는지 알겠지? 그 다음 문단은 손전등에 대한 상술 문단. 마지막 문단은 뭐에 대한? 반성과 비판에 대한 상술 문단. 그러니까 방향은 그냥 애초에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 뭐라고? 자, 이성이란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가리키는 거다. 이것은 우리가 개념적 체계에 갇힌 재수만은 아니라는 걸 의미한다. 물론 우리가 개념적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재수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적 체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재수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한테는 뭐가 있지? 이성이 있단 말이야. 그 이성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그 개념적 체계를 반성하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뭐라고 나와있냐? 그렇지만 우리는 특수한 의미에서 재수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 틀을 깰 수 있어. 이 틀은 뭐야? 개념적 체계야. 그 개념적 체계를 반성하면 그 틀을 깨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 할 수 있어?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언제든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깰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자체를 정리하면 뭐야? 역사학이라는 건 객관성을 추구하는데 인식 자체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그 주관적인 데에는 나름대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편견이고 하나는 개념적 체계야. 근데 편견은 좋지 않은 거라고 했고 버려야 되는 거라고 했고 개념적 체계는 갖고 있으라는 거야. 맞지? 그럼 개념적 체계가 왜 주관성을, 객관성을 확보해 주느냐? 이 역사학의 객관성을 확보해 주느냐? 두 가지라니까. 개념적 체계 자체는 손전등처럼 비춰주는 거기 때문에 물체 자체를 왜곡시킨다, 왜곡시키지 않는다? 왜곡시키지 않는다고요. 또 두 번째는 그 개념적 체계는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 반성하고 비판하고 새로운 걸 갖다 붙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역사학은 객관성을 추구하지만 역사적 인식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주관성은 뭐가 돼야 된다? 개념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 주관성이 돼야 한다. 요게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겠죠.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주관성을 갖더라도 편견을 가지면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편견이 아닌 뭐가 돼야 된다? 개념적 체계여야 된다. 이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풀어본다면 221번과 224번 문제 두 개가 있는데 224번을 먼저 풀고 221번을 풀면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풀어보십시오.
224번.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뭘까요? 풀면은 자, 224번에서 궁극적으로 주장하자는 바는 뭐가 될까요? 몇 번이지? 1번? 아니죠. 5번에 봐봐. 역사학은 엄격한 개념체계, 네모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개념체계지. 이걸 바탕으로 뭐를 추구해야 된다? 객관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21번. 위글을 보아서 편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죠. 편견이잖아. 편견에 대한 거. 편견은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 부정적인 요소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사실에 대한 인식을 제한한다. 아까 인식을 제한하는 건 뭐였죠? 개념적 체계였지. 답이 몇 번이야? 1번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돼. 뒤집어 놨잖아. 맞지? 편견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데 개념적 체계를 집어넣어놨지. 그러니까 답이 쉽게 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비문학 독서는 뭐하지 않다? 어렵지 않다. 이게 항상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바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다녀오십시오. 자, 이어서 여러분들 125페이지 보시면은 이 질문이 조금 차학 질문이라서 여러분들 해줘야 돼서 이 질문은 너무 많습니다. 125페이지. 자, 책 보시면 이렇게 나있어요.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이다. 삶이란 결국 이러한 욕망을 갖고 그러한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애쓰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욕망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입장이나 견해가 존재한다. 되도록 많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야말로 행복이라는 견해도 있으며 반대로 욕망 자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만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런가 하면 욕망을 세속적인 것으로 보고 이것을 초월하는 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견해를 취하건 욕망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라는 사실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 핵심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욕망에 대한 다양한 관점도 있는데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욕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에 들어간다. 인간의 본질적 특성. 자, 그 다음 볼까요? 뒤를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갖는 모든 욕망이 다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욕망은 그것을 충족시킬 수단이나 능력이 없어서 충족되지 못하기도 한다. 또 어떤 욕망은 사회적으로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충족되지 못한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욕망을 갖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욕망을 갖기도 한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욕망에서 출발하는 건데 욕망은 어때? 충족되는 것도 있고 충족이 안 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지. 또는 욕망은 또 뭐가 있어? 사회적으로 뭐 하는 욕망? 허용되는 욕망이 있는가 하면 허용되지 않는 욕망도 있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흐름이.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욕망을 갖는가 하는 것과 또 어떤 욕망을 통제하는가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단적으로 말하면 도덕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행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도덕의 문제는 결국 좋은 욕망을 갖는 문제이고 또한 욕망을 적절히 통제하는 문제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고 싶은 것도 있다. 그래서 욕망의 통제가 중요한 도덕적 과제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 이 욕망에 해당되는 것들을 뭐하고 충족과 통제 이 부분에서 필요한 게 바로 뭐다? 도덕이다. 도덕으로 흘러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글 자체가. 처음에는 뭐에서 출발해서? 욕망에서 출발해서. 욕망은 충족된 것도 있고 충족되지 않는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것도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건 충족, 즉 선택과 그 다음에 통제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누가 담당해준다? 도덕이 담당해준다. 도덕의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욕망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지행의 괴리를 전제로 한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욕망에 이끌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욕망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지행합일설의 입장에서는 지와 행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한 학생도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한 것이다. 그는 부정행위가 나쁘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성공시킬 수도 있고 부정행위를 하면 점수가 좋아질 것이라는 점 등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행동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교육의 초점은 올바로 알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된다. 잘 봐. 자, 그럼 여기서 또 출발하는 거지. 도덕에서 출발하는 게 네 번째인데, 자,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행 사이에 뭐가 있냐? 괴리가 있고, 지행 사이에 뭐가 있냐? 합일이 있다 이 말이야. 맞지? 자,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지행의 합일이라는 건 아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게 중요한 거냐? 알게 한다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어떤 걸 알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왜? 아는 대로 뭐 하니까?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이 욕망에 대한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현재 여러분 글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한다라고 말할 때 안다의 대상은 사실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규범이나 당위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규범적 지식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 스스로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자신의 행위에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성적을 올리고 싶은 욕망 때문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모두 다 아는 대로 행동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삶에는 욕망에 대한 지행의 괴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서 욕망의 통제도 반드시 필요한다. 자,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에서 이 마지막 단락이 중요해. 자, 네 번째 단락은 지행 합의를 전제로 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지. 근데 글쓴이가 다섯 번째 단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다섯 번째 단락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는 것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 즉 규범이나 당위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는데 규범적 지식은 안다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알고 있는 부분은 뭐냐 이거야. 규범적 지식이야. 규범적 지식이라고. 알고 있는 건 규범적 지식인데 이 규범적 지식은 뒤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행동하지 못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야. 잘 봐.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글쓴이가 뭘 이야기했느냐? 지행 합의의 전제 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은 자기 그러한 행동이 그러한 결과를 갖고 올 거를 알고 있어서 행동한다. 즉 아는 것대로 행동했다 이 말이라고. 무슨 말이겠지? 그런데 글쓴이가 반박하고자 하는 게 다섯 번째 단락이 나와 있어요. 이때 안다라는 건 어떤 결과나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규범적 지식 자체를 안다 이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야.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다? 지행의 괴리가 발생하는 거다.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수치심이나 이 죄책감 있잖아요. 이 죄책감은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냐? 욕망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이 말이라고요. 즉 욕망을 뭐 하지 못한 거지? 통제하지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지행의 괴리라는 건 불일치야. 알고 있지만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쓴이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욕망은 통제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서 글쓴이가 크게 생각하는 건 결국 우리는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근거가 뭐다? 욕망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는 욕망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0번에 위글에 이어서 전개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추론 문제가 있잖아. 추론 문제. 맞지? 그럼 글이 어디에서 끝났느냐가 중요한 거겠지? 지금 현재 우리 글은 뭐야? 지행이 괴리돼서 욕망이 발생한단 말이지. 결국 이 발생되는 욕망을 뭐 해야 된다고 했지?
통제해야 되겠지. 그럼 그 뒤에 글은 뭐가 나오고 있어? 어떤 방법으로 통제하게 할 거냐. 이게 나와야 되겠지. 그게 여러분들 230번 문제 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몇 번이냐면 231번하고 232번이 있어요. 자, 231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글쓴이가 주목하고 있는 도덕적 문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볼 수가 있겠잖아. 글쓴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적 문제 상황,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지? 아는 대로 행동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231번하고 232번 두 개만 한번 풀어보십시오. 됐어요? 231번을 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답이? 몇 번이야? 5번에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이 부분에 밑줄 쳐. 그러니까 알고 있지. 지금 글쓴이가 문제 상황이 되는 건 얘야. 알고 있는데 아는 대로 행동한다 못한다? 못하는 게 도덕적 문제라는 거지. 왜 이게 발생한다고 했지? 뭐 때문에? 욕망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고, A하고 B의 견해적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 했죠? 그렇지. 이때 뭘 아는 거냐? 이거 해당되는 거라 볼 수 있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도덕, 규범적 지식을 하는 거다. 즉 알고 있는 거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답이 몇 번이냐? 2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페이지 127페이지 요즘도 좀 보도록 하죠. 이것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고 풀 수가 있는데 글 구조 자체가 계속 정의하다 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쭉쭉쭉 정해진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자, 뒤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이 상품화되어 가고 있다. 가장 오래된 문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예술, 여가, 생활 등 사상이나 지식, 아이디어 등도 모두 상품화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 방식마저 상품으로 판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르프킨은 접속과 문화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러면 결국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나와 있네. 첫 번째, 접속과 문화자본주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접속과 문화자본주의. 접속은 동그라미 칩니다. 접속에 대해서 나와 있겠지. 자, 인터넷은 물론 전자제품, 자동차, 주택 같은 다양한 실물 영역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되는 포괄적 추세이다. 밑줄, 포괄적 추세. 접속은 이들 상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상대 개념은 소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시대는 소유의 시대였다. 기업은 많은 상품을 팔아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소비자는 상품을 시장에서 구매하고 소유하여 자신의 존재 영역을 확대했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는 이제 자동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여 고객이 평생토록 자신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고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임차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기업은 물건을 팔지 않고 서비스나 다른 영역을 접속에 관한 권리를 팔면서 고객의 시간을 장악해 나간다. 우리의 삶이 상품 교환의 바탕을 둔 체제에서 경험 영역의 접속에 바탕을 둔 체제로 변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봐야 돼. 두 번째 단락은 뭐에 대한 거냐? 접속이야, 접속. 자, 과거에는 어땠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상품 교환이었어요. 상품 교환. 이렇게 상품 교환은 위에 나와 있는 말로 다른 영역으로 바꾸면 즉 물건을 판매하고 물건을 뭐 하는 거지? 소유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했지? 소유가 중요했다고. 소유가. 과거 사람들 자체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오늘날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간단 좀 배경 지식을 이야기해주면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물건을 막 사요. 여러분들 집에 가도 엄마가 막 홈쇼핑보다 갑자기 막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 물건을 막 산다고. 선생님 집에서도 선생님도 살 때도 있고 우리 가족들도 막 물건을 산다는 거지.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막 물건을 살까? 여러분들 어때? 물건을 사면은 기분이 어때? 좋아지지. 자, 그게 왜 발생되는 거냐? 이렇게 됐어요.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은 자기가 만들어서 써요. 맞지? 그게 바로 뭐지? 자급자족입니다. 자급자족.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물건을 생산할 때 만족도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가 되면 대량화, 기계화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준호가 텔레비전 만드는 회사에 다녀요. 그러면 산업화, 대량화 되다 보니까 일이 분업화가 돼. 그렇지? 그러면 텔레비전을 만드는 회사에 준호가 다니지만 그 준호가 텔레비전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중에 준호는 이 작은 칩 하나 꽂은 것밖에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실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왜? 생산에서 얻는 만족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삶의 만족도가 없어. 왜? 그 전 세대까지는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만족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야. 왜? 내가 만들었다는 느낌을 갖기가 어렵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하면서? 소유하면서 그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왜? 나의 것이라는 거가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예전엔 내가 만들면 그게 나의 것이었다고.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 텔레비전에 준호 회사에서 만든 텔레비전에 준호가 이 텔레비전 내가 만든 나의 것이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작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하게 되는 거냐? 사요. 산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나의 것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갈수록 소비의 방향 자체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소비를 하면서 나의 존재, 나의 것을 만들어내는 거야. 거기서 뭘 느끼는 거냐면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의외로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안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 나의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소비는 누가 많이 하느냐? 나의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합니다. 너 잘 주변에 봐봐. 주변에 뭐 요즘 그런 거 있잖아. 댕장료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막 비싼 가방을 산다든지 명품으로 막 치장하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 보면 비어있을 확률이 커. 나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비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이해돼? 근데 이제 새로운 소비의 또 다른 패러다임이야. 그 전까지는 뭐 하면서? 나의 것, 맞지? 나의 것이라는 물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 했다고? 판매하고 소유하는 이 물건을 사서 소유하는 거에 관심이 갔다면 지금 이제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이제는 소유가 별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왜?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거든. 그렇잖아. 여러분들 집에 가면 다 옷이 있다고 여기 옷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잖아. 겨울에 패딩 없는 사람 손들 다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나의 것이라는 느낌이 크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나의 존재에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 건 나를 위한 뭔가 필요한 거야. 맞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뭔가가 필요한 건데 그게 바로 뭐냐? 서비스예요. 서비스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뭐가 바뀌었느냐? 소유의 관점에서 여러분 책의 두 가지 단락에 보게 되면 뭘로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거기 봐봐. 상품 교환의 바탕을 둔 체제에서 경험 영역의 접속이야. 경험. 교환에서 경험 영역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경험. 이거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서비스야. 서비스. 나를 위한 서비스형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바로 뭐냐? 관계 맺기야. 관계 맺기. 이 관계 맺기가 바로 뭐가 되는가? 접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요즘은 물건을 거의 대부분 렌탈을 많이 하죠. 렌탈.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뭐 정수기라든지 이런 게 다 렌탈의 개념이 들어온 거야. 맞지? 그러니까 내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렌탈이야. 렌탈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특별하게 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사는 것보다. 그러면서 기업은 끊임없이 고객을 연결고리를 시킬 수가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의 특별한 나의 것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 갑니다. 이와 같은 접속의 시대에는 인간의 모든 경험이 다 서비스화될 수 있다. 문화라고 부르고 있는 모든 것이 돈을 매개로 매개매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사실상 모든 인간의 활동이 돈으로 거래되는 세계에서는 감정의 연대, 믿음 등의 기반을 둔 전통적인 인간관계의 입회, 등록, 요구 등의 기반을 둔 계약관계로 바뀌었다.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 이미 상당한 부분이 순전한 상업적 관계로 얽혀있다. 타인의 시간, 타인의 배려, 애정 등을 돈으로 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삶은 점점 상품화되고 공리와 영리의 경계선은 점점 허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이거야. 요 관계 맺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요게 거래 항목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거래 항목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다 뭐가 되는 거야? 거래 항목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영역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 우리의 일상적인 뭐가 들어가는 거다? 삶도 뭐의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거래 항목으로 들어가게 된 거다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스님가 말했잖아. 오늘날은 모든 걸 다 사고 팔 수가 있다라고 해놨지. 그 이유가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 여기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에 이제 술자리 회식이나 이런 게 많은데 선생님이 우리 그 집사람한테 회식할 때마다 돈을 일정 부분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룰이야, 룰. 약속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규칙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틀에서 어긋나면 돈을 낸다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지. 이게 일종의 뭐냐? 일상적 삶도 거래 항목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잖아. 일정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뒤에 한번 봅시다.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네. 자, 르푸케는 뭐라고 했냐?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경험을 상품화하는 현상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기저를 허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정적으로 바라봤어요. 역사적으로 문화는 늘 상업에 선행했다. 상업은 문화의 파생물이다. 자, 잘 봐. 상업은 문화의 파생물이다. 그러면 뭐가 뭘 만들었지? 상업이 문화를 만들었어? 문화가 상업을 만들었어? 이 말 자체가 지금 뭐야? 화살표 문제 잘 봐야지. 상업은 문화의 파생물이다. 뭐가 뭘 만들었어? 문화가 상업을 만든 거. 화살표 쳐놔. 문화에서 상업이라는 게 나온 거라고.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상업 안에 문화를 집어넣은 거야. 문화가 상업화를 위한 재료 공급원으로 전락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객에 전도된 거지. 과거에는 주가 뭐였어? 문화였지. 문화 안에 상업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야? 상업이 주고 그 안에 뭘 집어넣어버린 거야? 문화를 집어넣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문화자본주의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발전시켜 문화적 다양성을 샅샅이 발굴하여 상품하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과정에 문화적 다양성이 뭐 되고 있어? 소멸되고 있다. 이게 문화가, 즉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네 번째 단락에서 이 문화가 뭐 됐을 때? 상업화 됐을 때의 문제점이야. 뭐냐? 문화의 뭐가? 다양성이 뭐 되고 있다? 소멸되고 있다 이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느낌이 안 오죠? 잘 안 오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원래 이제 관심 있는 파트 중에 하나가 대학 갈 때부터 판소리에 관심이 있어요. 판소리. 판소리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판소리가 과거에는 뭐였었냐면 특정한 몇몇 계층들, 전수하는 사람들 내에서만 계속 이어지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판소리가 대중문화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스타킹이나 이런 거 보면 어린 아이들이 판소리 가지고 막 나온 판소리 명창 신동 본 적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판소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럼 판소리가 활성화될 것 같지.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떤 일을 불러일으켰느냐? 판소리가 여러 노래가 있단 말이야. 맞지? 그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만 발전하고 나머지 것들은 지워져 가고 있다 이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문화가 상업화됐을 때는 문화의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장사가 잘 되는 것만 하고 나머지 거 뭐 하게 되는가? 없앤다 이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식당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팔 수 있는 메뉴가 5가지잖아. 그 중에 2가지가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가지는 만들겠어 안 만들겠어? 처음에는 좀 만들어 놓겠지. 근데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3가지를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고 언젠가 뭐 하게 되는가? 소멸하게 된다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다양성 자체가 소멸된다는 게 거래에서, 그러니까 인기 있고 돈이 되는 것만 투자하게 된다 이 말이라고. 맞지?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갑시다.
인간 가치의 마지막 볼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영역마저 상업 영역으로 완전히 흡수당하게 되면 사회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건강한 시민사회 기반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결국 인간의 문명은 뭐한다? 위기에 처하게 된다. 믿으십니다. 리프킨은 지리적 공간에 뿌리를 둔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나가는 것만이 인간의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미추. 이게 글쓴이의 주제야. 글쓴이가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해야지만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 인간의 문명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건데 오늘날 뭘로 인해서? 상업화로 인해서 즉 이 상업화가 접속과 문화 자본주의에 의해서 오늘날 문화의 다양성이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돼?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여기에서 이걸 끌어내는 부분이 재밌는 거예요. 요런 글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내는 거니까 이 앞부분은 뭘 얘기한 거냐? 관계 맺음이야. 이 관계 맺음이 뭐가 될 수 있다? 거래 항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 안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거래 항목 안에 일상적인 삶이 들어가고 그 삶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문화가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문화가 오늘날 뭐 됐다? 상업화됐다. 이게 이제 문화 자본주의야. 그러니까 이 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단락까지. 자, 두 번째 단락까지는 접속에 대한 이야기야. 세 번째가 연결고리를 쓰고 있어. 연결고리.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문화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세 번째 단락의 연결고리를 잘 이해해야지 이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문화 상업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이란 말이야. 그 근거는 뭐라고 했지? 문화가 상업화되면 즉 문화 자본주의에 들어가게 되면 문화의 뭐가 사라진다? 다양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글쓴이는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 맥을 짚어야 돼. 그게 글쓴이의 주장이지. 글쓴이의 주장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했다고. 왜? 글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정보 전달, 주장하는 글. 정보 전달은 정보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면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주장을 알아야 되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문화 자본주의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이 글쓴이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대? 문화 자본주의에 대해서 문화의 뭐가 사라진다? 다양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러면서 전제를 깔았지? 문화가 다양하지만 인간의 문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글쓴이의 관점이다. 근데 그 누구를 데리고 와서 리프킨이라는 학자를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 마치고 나머지 뒤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